원래 채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으면은 끝나는 거죠. 채권자와 채무자가 1대1의 관계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도 채권자가 이렇게 여럿이 있고 채무자도 여럿인 경우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채권을 이 사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지 이 채무자 전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이 사람한테 변제를 해버리면 나머지 채권자에 대해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채무자가 다수이거나 또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에 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이 이 다수당사자의 이 채권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어떤 결합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의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게 다수 당사자 간의 뭐 여러 가지 어떤 권리 관계에 따라서 뭐 예컨대 뭐 연대 채무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불가분 채무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게 이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하나의 급부, 자, 이 어떤 하나의 급부에 대해서 이 급부를 통해서 이 하나의 급부에 대해서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채권자가 1, 채권자가 2 이런 식으로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채무자가 또 여러 사람 있는 경우 그래서 이 하나의 급부에 대해서 여러 당사자가 존재하는 것 채권자가 여럿이건 채무자가 여럿이건 여러 당사자가 존재하는 관계 이것을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인, 여러 사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동일한 채권 또는 채무에 관하여 그 귀속주체가 복수인 경우 채권 채무의 준공유, 준합유, 준총위를 가리키나 민법은 분할 채권관계, 불가분 채권관계, 연대채무, 보증채무 이렇게 네 가지를 규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이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 채권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수당사자의 채권 관계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다수당사자 이 채권 관계가 이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는 채권자죠. 여기는 채무자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분할 채권, 분할 채무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채권이 분할되느냐? 이 각각의 채권이 분할되느냐? 예컨대 채권이 1억짜리인데 4명이면 2억 5천씩 분할이 되겠죠. 마찬가지 채무도 이렇게 분할이 될 수 있는 경우 1억짜리 채무가 2,500만 원씩 각각의 채무자 1, 2, 3, 4, 4명이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채무를 분할채권, 분할채무 이렇게 보고 반대로 나눌 수가 없는 경우 이 네 사람이 통째로 받거나 이 네 사람이 통째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채권, 채무를 불가분 채권, 불가분 채무 이렇게 나눠집니다. 연대 채무는 채무는 채무인데 이 채무자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는 이 각각의 채무자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다루는 것이 연대채무고 보증채무는 마찬가지 연대채무와 여러 이 채권자 채무자 간의 관계가 종속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채권 채무 다 있죠. 분할과 관련해서 채권 채무가 있고 불가분과 관련해서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근데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이런 말은 있는데 연대 채권이란 말은 없죠. 그런데 이제 학설에서는 이거를 인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인데 부진정 연대 채무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에서는 연대 채권이라든가 부진정 연대 채무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하는데 통상 이렇게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법률 교과서를 보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먼저 보시면 자, 분할 채권 관계. 채권은 채권인데 분할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원래 한 개의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채무가 다수의 자에게 분할적으로 기속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급부를 다수의 자가 각자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나누어서 그 분할된 급부 부분에 관하여 독립한 채권을 갖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 뭐 그다지 이거는 어렵지가 않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4명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4명의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는 한 사람으로 가정합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자, 이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1억의 채무가 있는데 채권자는 4사람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내용이 없을 때 각자가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은 2,500, 2,500, 2,500, 동일하게 2,500이시겠죠. 그럴 때 채무자는 이 1억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이 A, B, C, D 4사람에 대해서 각각 A, B, C, D에서 각각 2,5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되겠죠. 그러한 관계가 분할 채권 관계다. 불가분 채권 관계, 연대 채무 관계, 보증 채무 관계는 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수의 자가 각각 하나의 급부의 전부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거나 채무를 부담하나 그중 한 사람이 채권을 실현하면 또는 변제하면 다른 채권이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채무를 어떤 사람이 이행을 하게 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채무를 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거를 그림을 나중에 하나씩은 다 공부하실 거지만 미리서 개념을 이해하신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분 채권 관계. 자, 채권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한 사람이 있죠. 그럴 경우에 이 채무자가 한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행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불가분 채무는 반대가 되겠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를 급부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불가분의 채권 관계 또는 반대로 채무라고 한다면 채권자는 한 명인데 채무자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자, 이 사람이 묶어서 이 한 사람한테 채무를 변제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네 사람이 합쳐서 하거나 한 사람이 전체의 채무를 이행을 하게 되면 이 채권자로서는 채권의 만족을 얻은 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람, 나머지 사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가 소멸이 되고 단지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만 내부적으로 부담을 하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불가분 채권. 나누어지지 않은 경우, 자, 연대 채무는 뭐냐면, 채권자가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연대 채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연대 채무자는 뭐냐고 하냐면, 자, 이 채권자는 연대 채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이 한 사람의 독립한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 이 채권자는 채권을 행사할 때 이 전부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전부 다 행사할 수 있거나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만도 행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행사 안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혼자만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각각에 대해서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한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이 변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채무는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가 이제 연대채무대 이 채무자 간의 대등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반면에 보증채무는 뭐냐면 채권자가 이렇게 있을 때 채무자가 있습니다. 이게 주채무자죠. 이게 이제 보증채무자입니다. 그럴 경우에 채권자가 이렇게 쓸 때 보증채무와 이 보증채무와 연대채무 차이가 뭐냐면 자, 이 사람 채권자가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너 빚 갚아라고 했을 때 A가 무슨 소리야? B, C, D, E도 나눠서 내야지. 1억을 왜 나한테 다 달라고 해? 나는 2,500만 원만 내고 B, C, D에 가서 2,500씩 받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자기가 1억을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막강한 고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1억을 다 받을 수도 있고 각각에 대해서 다 1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한 사람이 변제해버리면 더 이상의 이제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증채무는 뭐냐면 이 주된 주채무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따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가 보증채무자한테 와가지고 자,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증채무자는 뭐냐면 이 사람이 검색 최고 항공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이 사람한테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변제 자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먼저 가서 받아라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이 사람한테 가서 변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 보증 채무자는 이 연대 채무자와 달리 이 사람에 가서 다른 채무자한테 즉 주채무자한테 가서 변제를 받으라고 항변할 수 있고 자기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변제를 하겠지만 자기가 변제하기 전에는 주된 채무자한테 가서 먼저 받으라고 따질 수 있는 것, 즉 항변할 수 있는 그러한 채무가 보증 채무다. 따라서 어느 경우가 됐든 한 채무자가 이행을 하게 되면 만약에 보증 채무자가 이행을 해버리면 주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게 되죠. 따라서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전부 한 가지를 소멸하게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그 채무는 정결이 된다. 따라서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차이점은 뭐냐면 약간의 이제 양적이라든가 질전의 차이가 있는데 자 불가분 채권은 급부가 성질상 불가분인 때에 채권자 각자에게 채권 전부를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불가분 채무는 급부가 원래가 불가분일 수도 있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라든가 성질상 불가분 확장 해석으로 해서 불가분 채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경우는 연대 채무처럼 채권의 효력을 강화하는 작용 내지 담보적 기능을 하게 된다는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연대채권은 불가분 채권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연대채무는 다수 채무 사이에 주종의 구별이 없다고 그랬죠. 보증채무는 주종의 구별이 있는데 연대채무는 주종의 구별이 없다. 채권자는 자력이 있는 채무자를 골라서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채권 효력이 강하다. 따라서 공동행위자의 책임 가중, 특히 채권 담보에 작용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부진적 연대채무는 다수 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연대채무처럼 긴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여러 사람 간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부진정, 자 연대채무는 연대채무지만 진정한 연대채무가 아니라 부진정. 따라서 이 각각 채무자 간의 관계가 긴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을 부진정 연대채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보증채무 오로지 채권 담보를 위한 제도인데 다수 채무사에서 주종의 구별이 있고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보증채무에 가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어찌됐든 주종의 구별이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자한테 먼저 가서 돈을 받아라고 이렇게 보증채무자가 따질 수 있는 항변권이 있다. 라는 의미에서 주종의 구별이 있지만 연대채무자가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된 채무자처럼 그렇게 항상 돈을 변제를 청구를 받으면 응해야 된다라는 점이 이 보증채무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이거는 뭐냐면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는 마치 한 개의 물건이 다수의 자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민법이 규정하는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는 여러 모습은 채권 채무의 공유적 기속의 여러 유형 중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에서 뭐냐면 우리가 물권에서 배웠죠. 공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합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총유 관계가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혹시 이제 물권법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 물권법에 보면 이 소유의 공동 소유 여러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런 공동 소유의 형태는 이러한 세 가지가 있는데 공유는 뭐냐면 각자가 그냥 수인으로 결합되어 있을 뿐이고 각자가 뭐다 지분이 있어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합유는 조합 형태로 있죠. 그래서 조합 형태인 경우에 이 합유 관계가 인정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 지분 같은 게 처분이 안 되는데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총유는 여러분들이 그 비법인 사당 예컨대 문중이라든가 또는 종중이라고 하죠. 교회라든가 사찰, 동창회 이러한 여러 가지 비법인 사단이 갖고 있는 그러한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한다. 총유라고 하는데 이러한 총유는 뭐냐면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 지분 보존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자 처분도 전부 뭘로 한다? 총회의 결의로서 하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동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경우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채권관계에서도 여러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성질에 따라서는 공유냐 합유냐
총유냐에 따라서 각각의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의 공유적 기속이죠. 공유적 기속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채무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에 관한 특징이 공유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물권법에 공유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자, 수인의 채권 채무자에 관해서는 특칙이 408조에서 410조까지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시고요. 408조에는 분할 채권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409조는 불가분 채권, 그 다음에 410조는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은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꼭 확인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법조문 혹시 모르신 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인터넷에서 법조문이 안 갖고 계신 분은 인터넷에서 법제처라든가 대법원 또는 국회라든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합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조합이라고 그랬죠? 조합. 그래서 합유는 조합에 속하는 그러한 재산의 공동 소유 형태다. 따라서 이 채권 채무도 조합 재산에서 채권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합유적 기속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법률 관계를 잘 모르신 분은 물권법이라든가 교과서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준합유. 자, 뭐냐면 채권은 이제 이렇게 여러 채권자에게 속하는 경우 이게 합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자, 채무자가 있고요. 이럴 때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공동 기속하며 분할하지 못함.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지분 같은 경우 분할이 안 된다고 했죠. 어떨 때만 해산할 경우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공동 기속하며 분할하지 못합니다. 추심, 처분은 공동으로만 이제 합수적으로만 한다고 하는데 이 합수적이 뭡니까? 손을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에 있는 모든 조합원들의 손을 합쳐서 그 말이니까 공동으로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추심이라든가 처분은 공동으로만 가능하며 그 추심한 것은 합유 재산이 되는 것이고 합유자 각자의 채권상의 지분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는 채무자가 합의자 전원에 대하여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채무자는 합의자 즉 조합원 전원에게 대하여 전부의 이행을 해야만 그 채무가 소멸이 됩니다. 반대로 채무의 준합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게 채무자가 되고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채권자가 되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 어떡하냐? 각 채무자는 급부의 전부나 이행을 해야 되나 급부의 전부를 이행해야 되지만 공동으로 이행할 필요는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통째에 대해서 즉 전원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 이 전원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합유 채무에 대해서는 합유재산, 조합재산이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합유자 각자도 자기 고유재산으로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조합재산으로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조합 개인의 각자도 그 자기의 고유재산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총유는 뭐냐면 예컨대 혹시 총유는 뭐냐면 자, 문중, 종중이라고 그랬죠. 종중. 우리 문중에 속해 있는 정중에 속해 있는 재산은 뭐냐면 그 정중에 속해 있는 남자들 요즘은 여자도 포함이 되나요?
이 정중원 구성원들의 모든 사람들의 귀속에 속하고 여기서는 자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것을 처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할 경우에 자 채권 채무의 총류적 귀속은 뭐냐면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했죠. 비법인 사단 이러한 경우는 준총유가 된다. 자, 채권의 출심 기타 처분권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하면 총유, 아까 조합하면 뭐다? 합유 이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심한 것은 역시 총유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채무는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속하고 그 총유 재산으로서 변제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각 사원은 개인적인 채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중에 같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정중의 재산 갖고 하는 거지 그 정중에 속해 있는 구성원의 개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의 종류 구별 표준. 자, 여러 당사자가 이렇게 채권자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고 채무자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게 어떤 거냐? 분할 채권이냐, 뭐 불가분 채권 채무냐, 연대 채무냐, 보증 채무냐, 이러고 여러 가지 이것을 판별을 해야만 그에 맞는 법리를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이게 어떤 것인지를 판별하고 만약에 당사자 의사표시 갖고 되게 불완전한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것 갖고도 안 되면 신의 측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을 해라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여러 표준에 의해서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 민법은 408조에 뭐라고 되냐면 이것은 분할 채권 관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 또는 신의 측에 의해서도 이것이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인지를 모를 경우에는 민법 408조에 의해서 분할 채권 관계로 본다. 이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민법상의 의미고 상법은 51조인가요? 보면은 이 상법은 기본적으로 연대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연대채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민법은 분할채권 관계. 이건 뭐다? 당사자의 의사표시, 법률의 규정 또는 신의 측에 의해서도 이게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때는 민법은 분할채권 관계, 상법은 연대채무로 본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 관하여 특히 고찰해야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대외적, 그 다음에 대내적, 그 다음에 한 사람 채권자 채무자 이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도 다수라고 가정합시다.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자, 여기는 채권자고 여기는 채무자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외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의 효력입니다. 그렇죠? 이것과 이것의 효력. 그래서 자, 복수 주체의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복수 주체와 이 사람과의 관계, 이러한 것이 대외적 효력인 거죠. 그래서 복수 주체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이행의 청구.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3번이 이 사람에 대해서 1번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했다. 또는 이 사람이 전체가 1번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예컨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1번이 3번에 변제를 했다. 전액을 변제했다. 그러면 3번이라든가 2번이라든가 4번이라든가 이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느냐, 마느냐. 또는 이 1번이 3번에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1번이라든가 1, 2, 3, 4 이 채무자와 채권자 1, 2, 4의 관계는 1, 2, 4와의 그 채권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를 논하는 것을 대외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채권자 또는 한 사람의 채무자에 관해서 생긴 사유. 따라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1번의 채무자에 관해서 생긴 사유가 어떻게 다른 채무자 사이에 어떻게 미치냐. 그래서 이행의 청구, 채권의 포기, 채무의 면제 등의 다른 사유가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다. 따라서 만약에 1번이 3번에 대해서 빚을 다 갚았다. 이 네 사람 빚을 다 3번에 대해서 갚았다. 3에게
이 3번 채권자에게 갚았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 문제죠. 그러나 이것은 대외적 효력과 한 모습에 불과하다. 즉 대외적 효력을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죠. 이것과 이것과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거기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내적 효력은 자 빚이 채권이 1억인데 1번이 자 1억을 누구한테 갚았냐? 3번한테 갚았다. 그러면 1번, 3번, 2번, 4번 이러한 채무자는 1, 2, 4를 포함한 3번을 포함해서 1, 2, 4 채권자에게도 채무를 면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부 대내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자 3번이 1억을 다 받았을 때 1, 2, 4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1, 2, 4는 3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만약에 1번이 자기가 빚을 대신 다 갚아줬으면 2, 3, 4 채무자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균등하다고 하면 자 25, 25, 25, 25 그래서 2억 2,500, 2,500, 2,500에 대해서 2번, 3번, 4번에 대해서 2,500만 원씩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렇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은 대내적 효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채권자가 수령한 것을 다른 채권자에게 분급해 하느냐 따라서 3번이 받은 1억을 1, 2, 4에게 나누어 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또 한 사람의 채무자가 행한 출제, 즉 돈을 내서 갚는 거죠. 그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이 다른 채무자에게도 분담케 하느냐, 2, 3, 4에 대해서 1번 채무자가 2,500만 원씩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등이 이러한 것이 대내적 효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가 뭐고 거기에는 뭐 가분 채권 채무가 있고 불가분 채권 채무가 있고 연대 채무, 보증 채무 이런 게 있고 학설상으로 연대 채권, 부진정 연대 채무 이러한 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여러 당사자 간의 법률 효과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대내적 효력, 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대내적 효력은 채무자 간의 관계, 채무자 상호 간, 그 다음에 채권자 상호 간의 그런 내부적인 관계를 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이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